신인간혁명 제11권 이케다 다이사쿠 상승 1965년 2월 7일 미군은 북베트남에 본격적인 폭격을 개시했다. 롤링 선더 작전이라고 불리는 북폭이 그것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공격으로 미국이 북베트남에 떨어뜨린 폭탄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한 폭탄의 총 수량보다 더 많았다고 한다. 1965년 3월 베트남에 해병대를 파견한 미국은 계속해서 군대 파병을 늘려갔다. 이것으로 미군은 남베트남 정부군을 지원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전쟁을 주도하게 되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베트남 전쟁이 된 것이다. 미국이 감행한 북폭에 대항하여 남북 베트남 해방 민족 전선이 게릴라전으로 맞섰으므로 전쟁은 점점 장기화되어 갔다. 1966년 베트남 전쟁은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1965년 말에 약 18만 명이던 베트남 파견 미군은 1966년 10월 말에는 34만 5천 명에 이르렀다. 이것이 최고에 달한 시기 1969년에는 54만 명을 넘을 정도였다. 또 미국의 요청에 따라 자유주의 진영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도 군대를 파견하였다. 1966년에는 필리핀과 태국 군대도 참전하여 북베트남과 싸우게 되었다. 1966년 10월 24일에서 25일 이틀 동안 필리핀 마닐라에서 베트남 전쟁 참전국의 수뇌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명목상 평화회의로 명명되었지만 평화와는 상관없이 참전국들 사이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북베트남도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므로 베트남은 냉전 상태에 있는 동서양진령이 격돌하는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이 사태를 계속 우려해 왔던 것이다. 전쟁이 격화될수록 시니치의 고뇌는 깊어졌고 마음은 더욱 아팠다. 전쟁에서 가장 먼저 죽어가는 것은 청년이고 최대 희생자는 죄 없는 민중이기 때문이었다. 1966년 1월에 실시된 수도권 고동부 회합에 참석한 신일치는 남베트남 정부군에 체포되어 처형된 해방 민족 전선의 병사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해 어느 화보의 민족 해방과 조국 부흥을 위해 싸우던 베트남의 20살 된 한 청년이 정부군에 체포되어 총살당한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젊디 젊은 그 청년은 틀림없이 가슴에 부푼 꿈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집에서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트남 해방군 만세, 미국은 베트남에서 물러가라 라는 심정을 가슴에 안고 그는 죽어갔습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장래에 있는 한 사람에게 말을 건네듯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는 신념을 관철하다 총살당한 그 청년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불쌍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진을 뇌리에 깊이 새겼습니다. 젊은 여러분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깊이 결의했습니다. 신이치는 회합에 모인 고등부 멤버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어받아 일생 동안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 끝까지 살아줄 것을 기원하면서 그 심정을 말했다. 베트남의 하늘은 초연, 화약과 연기에 뒤덮여 평화로운 빛을 찾아볼 수 없었다. 날이 갈수록 희생자 수도 늘어났다. 신이치는 전쟁을 두려워하는 민중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당시 베트남에는 학회의 사이공 지부도 있었다. 신이치는 어떻게든 이 처참한 전쟁을 한시라도 빨리 그만두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해 1966년 11월 3일에 개최한 청년부 총회에서 불법을 근거로 한 평화 사상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베트남 전쟁 해결을 위한 제언을 하기로 결의했다. 그런 발언을 하면 미국을 추종하는 정부 관계자나 정치가들이 온갖 압력을 가해 올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불법자로서, 아니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청년부 총회는 맑게 갠 가을 날씨를 보인 3일 오전 10시 무렵부터 도쿄 지오다구에 있는 일본 무도관에서 개최되었다. 시니치의 강연 순서가 되었다. 시니치는 먼저 유럽의 내막과 아시아의 내막, 미국의 내막 등의 책을 쓴 세계적인 저널리스트인 존 건서와
인터뷰할 당시의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나는 건서 씨에게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벌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전쟁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나 그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베트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상당히 어려워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지금 이 상태로는 세계 정세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세계 평화를 창출하기 위한 철학이야말로 불법에서 설하는 중도주의라고 호소했다. 여기서 말하는 중도는 정치적 온건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에서 설하는 공가중, 공제, 가제, 중제의 삼제를 말하며 삼제 가운데 중제를 말한다. 재란, 자세함, 명백함의 뜻으로 삼제란 모든 현상의 진실한 모습을 세 가지 차원에서 파악한 것이다. 삼재를 생명론의 입장에서 말하면 공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분이며 주로 마음과 정신작용에 해당한다. 마음이나 정신은 공이어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명복,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에도 나타나지 않음 하다가 연을 만나면 나타나는 불가사의한 실제인 것이다. 예를 들면 인간이 느끼는 분노도 뭔가를 계기로 치밀어 오르지만 이윽고 그 감정은 사라져 버린다. 가제는 주로 물건이나 육체, 모습, 형태 등 그 활동의 면을 말한다. 그것은 여러 가지 조건의 짜임새에 따라 임시로 성립하여 존재한다. 그러므로 꽃도 언젠가는 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중재, 즉 중도는 생명의 본질, 본체 또는 생명 전체를 말한다. 인간의 생명은 마음이라는 공의 면과 육체라는 가의 면을 동시에 갖추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꿰뚫는 생명의 본원, 본질이 중인 것이다. 분노를 예로 들면 사람은 화가 나지 않은 때라도 분노는 마음속에 명복하여 분노의 생명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초목의 경우에도 피어있던 꽃은 시들어도 그 초목 자체의 실체의 변함은 없다. 이 생명의 묘리, 묘한 이치와 전체상을 파악한 것이 중도인 것이다. 이정경에서는 이 공가 중의 삼재를 따로따로 설하고 있지만 법화경에 이르러 원용 삼재, 즉 삼재가 각각 다른 두 재를 갖추고 융합하여 일체로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완전 무결한 생명의 진실한 모습이 설해진 것이다. 이 원용 삼재의 완전한 생명관을 자유자재로 전개한 것이 말법의 법화경인 니치렌 대성인이다. 이 니치렌 불법의 바탕을 두고 육체인 물질에도 또 마음인 정신에도 치우치지 않는 생명의 전체상에 입각한 중도주의를 내걸고 생명 존엄의 시대를 구축해가는 것이 창가의 커다란 운동인 것이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공가 중의 삼재와 중도주의에 대해 설명한 뒤 현대의 지배적인 사상을 삼재라는 생명의 법리에 적용하여 논하여 갔다. 유심 사상은 공제의 일부분을 설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유물주의는 가제의 일부분을 설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존주의도 역시 중제에 관한 일부분의 천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삼재는 따로따로이며 어디까지나 이정경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본질적인 해명이 없는 그런 철학과 사상으로는 전 세계의 민중을 납득시키고 구제해 갈 수 없습니다. 이 유심, 유물, 실존이라는 각각의 사상과 철학을 포함하고 또 이들을 완전히 지도해 갈 중도의 철학, 중도 사상이야말로 니치렌 대성인 불법이라고 나는 소리 높여 호소하는 바입니다. 청년들은 신이치가 말하는 심원한 불법 천리를 눈빛을 반짝이며 듣고는 감탄하면서 박수를 보냈다. 신이치는 이 중도주의의 바탕을 둔 정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도주의를 근저로 한 정치, 즉 중도 정치는 대치하고 있는 두 세력의 중간이나 양극단의 한가운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쌍방에서 좋은 점을 취해서 자기 삶의 방식으로 삼는 그런 절충주의도 아닙니다. 색심불이라는 불법의 생명 철학에 입각한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평화와 행복을 시현해가는 정치를 말합니다. 또 그 정치는 당리 당략이 중심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대중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대중 복지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실천하는 정치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지원하는 공명당의 영원한 본연의 모습이라고 나는 단언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때는 보수 정당의 정책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혁신 정당과 협조하여 나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현실적이면서도 동시에 대국간에 입각하여 높은 차원의 정책을 실천해 간다는 것이 중도주의로 살아가는 정치가의 행동이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시니치는 일본의 사명에 대해 말했다. 세계에서 원자폭탄이 투하된 유일한 나라이고 지리적으로도 동서의 접점에 있는 일본은 아시아의 선구로서 오래도록 변치 않는 평화 실현의 제3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나만 평안하고 무사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일본인의 태도를 각성시키려는 외침이기도 했다. 이윽고 야마모토 시니치는 베트남 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발표했다. 나는 지금 한국 평화를 실현해가는 불법자의 견지에 서서 당면한 베트남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싶습니다. 즉시 전쟁을 중지하고 남베트남 해방 민족 전선을 포함한 관계국이 도쿄에서 세계 평화 유지 회의를 개최한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합의한 후에 미군이 철수한다. 또 앞으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비무장지대의 유엔군을 주재시킨다. 이 해결안을 일본이 유엔에서 제창하고 또 베트남 분쟁에 관계하지 않은 나라들을 결집하여 베트남 평화를 위해 강력히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단코 전쟁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노여움과 결의를 담은 신이치의 호소는 청년들의 혼에 파고들었다. 그 순간 일본 무도관을 꽉 메운 사람들이 천장을 뒤흔드는 듯한 힘찬 찬동의 박수를 보냈다. 대부분의 청년들 역시 베트남 전쟁을 지켜보며 상심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제안은 미국을 비롯한 전쟁 당사국들이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설령 그렇다 해도 수렁에 빠진 베트남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계속 부르짖어야만 한다고 신이치는 결심하고 있었다. 더욱이 그는 유언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호소했다. 여러분의 힘으로 지구 민족주의라는 깃발을 드높이 내걸고 국경이 없는 세계 연방을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참가자들은 이에 박수로 응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 신이치의 제안을 기회 있을 때마다 끝까지 호소해 갈 것을 결의했다. 이 청년부 총회가 있기 일주일 전에 영국의 철학자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버트런드 러셀이 중심이 되어 베트남 전쟁 범죄 국제 재판을 창설할 것을 호소했다. 이는 병기의 실물을 공개하거나 피해자의 증언 등 사실을 들어 베트남 전쟁의 실태를 분명히 하여 미국 수뇌부가 저지른 전쟁 범죄를 명확히 밝히라는 운동이었다. 또 5개월 전에는 미국의 대학 교수 6,400명이 뉴욕타임스의 3년에 걸쳐 베트남 정전을 요구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등 베트남의 평화를 염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런 중에 신이치가 동양에서 보내는 목소리로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제안을 발표한 것이다. 즉시 정전해야 한다는 야마모토 신이치의 제언은 일본에서 보내는 세이쿄 신문 등을 통해 세계 동지들에게 전해졌다. 신이치의 이 제언에 가장 큰 반응을 보인 것은 미국의 청년부 멤버들이었다. 그들에게 베트남 전쟁은 매우 현실적이고 절실한 인생의 주제였다. 그러나 그들이 베트남 전쟁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제각각이었다. 대다수의 미국 사람들처럼 공산주의로부터 베트남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국이 아시아를 침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모두 전쟁은 그만둬야 하고 사륙과 파괴는 결단코 반대라는 점에서는 생각이 일치했다. 그래서 즉시 정전해야 한다는 신이치의 제언은 모두 대찬성이었다. 그런 점에서 불법자의 자세를 발견하고 평화 실현을 위해 서로 굳게 다짐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를 움직이는 힘은 되지 못했다. 시대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당시 멤버들의 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또 멤버들은 연령이나 직업, 처지가 달랐으며 평화를 건설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각양각색이었다. 따라서 미국 창과학회가 통일된 운동을 일으키는 일은 어려웠다. 예를 들면 베트남 전쟁을 항의하는 데모를 하면 거기에 참가한 직업 군인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각자의 판단으로 야마모토 회장의 제언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다. 베트남 전쟁은 날이 갈수록 더 격렬해졌다. 1967년이 되자 북폭도 한층 더 격심해지고 8월에는 미국 존슨 대통령이 남베트남에 주둔하는 미군을 52만 5천 명으로 증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해 8월 24일 도쿄 료코쿠에 있는 니혼대학교 강당에서 개최한 제10회 대학부 총회에서 야마모토 신이치는 또다시 베트남 전쟁에 대해 북폭 중지 등을 제안했다. 이날은 신이치가 창각회 입신한 지 만 20년이 되는 날이었다. 신이치가 입신한 1947년은 아직 마을 여기저기에 전쟁이 핥히고 간 흔적이 남아 있었다. 사람들이 굶주림과 싸우면서 필사적으로 살아가던 시대였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전쟁이 끝나서 공습도 등화 관제도 없어졌기에 거리는 평화롭고 자유가 있었다. 전쟁에서 맏형을 잃고 그 비참함을 통감해 온 야마모토 시니치는 베트남 전쟁 종교를 위해 끝까지 심혈을 기울이기로 굳게 결의했다. 대학부 총회에서 강연한 신이치는 전쟁에 신음하는 베트남 민중의 고뇌를 생각하여 하루빨리 평화가 실현되도록 계속해서 기원해 왔다고 말하고 이렇게 호소했다. 나는 지난해 11월 3일 청년부 총회 석상에서 베트남 문제 해결을 위해 약간의 제안을 하여 청년부 여러분의 찬동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은 더욱 격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미군의 북폭 강화는 이미 중국과의 전쟁 위기마저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먼저 미군이 즉시 북폭을 멈추고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남베트남 내에서 군사 행동을 중지하며 군대도 파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 도쿄에서 남베트남 해방 민족 전선을 포함한 관계국이 세계 평화 유지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합의한 후에 미군은 철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각국이 남베트남에 대해 경제 원조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 앞으로 다시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비무장지대 유엔 감시군을 상조시켜야 합니다. 더욱이 인접국인 라오스나 태국 등에 대해 절대로 전쟁을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해결책을 일본이 유엔에서 제창하고 또 베트남 전쟁에 관계하지 않은 나라들을 결집하여 베트남의 평화를 위한 호소를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렁에 빠져드는 베트남 전쟁의 향방을 염려해온 대학부 멤버들은 신해체 이 제언을 듣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심정이었다. 찬동의 박수가 강당의 거대한 철제 지붕을 뒤흔들자 신해체는 한층 더 힘주어 말했다. 올해 들어 우탄트 유엔 사무총장은 베트남 문제 해결을 위해 즉시 정전하는 것을 기조로 한 새로운 제안을 했는데 북폭 중지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지 않은 제안이라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정세는 어떻게든 미군의 북폭 중지를 선결 조건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폭 중지를 선결 조건으로 한 정전이야말로 평화를 위한 방도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국제 여론을 환기시켜 베트남 전쟁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목표로 다 함께 전진합시다. 야마모토 시니치의 제언에 공감한 대학부 멤버들은 자신감과 긍지를 갖고 이 제언을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또 설명하였다. 미국의 멤버들도 평화로운 흐름을 만들고자 열심이었다. 베트남 전쟁이라는 무거운 현실이 그들을 마구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징병되거나 직업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베트남에 가야 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런 청년들이나 그 가족들이 겪는 심적 고통은 남보다 배나 깊었다. 1966년 11월 신이치가 청년부 총회에서 처음으로 베트남 전쟁을 정전할 것을 제안한 직후 하와이 부 남자부장인 S.G. 라이크는 해군으로 베트남에 파견될 예정이었다. 그는 베트남행에 대해 계속 고민해왔다. 전쟁에 파병되면 죽을지도 모른다. 혹은 자기 손으로 남을 죽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광선유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반드시 살아 돌아오고 싶었다. 또 불법자로서 절대로 남을 죽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군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었다. 군인의 의무는 국가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 나는 어쩌면 좋단 말인가. 라이크는 계속해서 기원해 왔지만 괴로움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베트남으로 가는 구축함을 탔다.
태평양의 파도는 거칠고 배는 몹시 흔들렸다. 그의 마음도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라이크를 태운 구축함은 도중에 일본의 기항, 목적지가 아닌 항구에 잠시 들림했다. 요코스카 항구에 도착한 그는 즉시 도쿄에 있는 학회 본부로 가서 야마모토 시니치 회장을 만났다. 시니치는 밝은 얼굴로 그를 맞아주었다. 그러나 라이크의 얼굴은 경직되어 있었다. 당당한 최고의 라이크가 몸을 움츠린 채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말하자 통역이 그 내용을 전했다. 저는 지금 베트남으로 갑니다. 사람을 죽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제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이크의 비통한 호소에 신이치는 달래듯이 말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본조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본조님은 모든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당신이 하와이로 무사히 되돌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제목을 보내겠습니다. 라이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전쟁터에서 구축함 한포사 격수라는 임무를 맡았다. SG 라이크는 전쟁터에서도 반드시 살아 돌아오도록 아무쪼록 단 한 명의 적도 죽이지 않고 전쟁이 끝나도록 해달라고 열심히 창제했다. 그런데 결국 전투가 시작되고 말았다. 이어폰을 통해 라이크에게 사격이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발사 스위치를 눌렀다. 굉음과 함께 포탄이 발사되었어야 하는데 대포에서 포탄이 발사되지 않았다. 고장이었다. 라이크는 그 후 날마다 대포를 수리하는 일에 몰두했다. 그리고 결국엔 단 한 번도 포탄을 쏘지 않고 귀국할 수 있었다. 그것으로 그는 공덕을 실감했다. 그 수개월이 지난 뒤에 라이크는 또다시 베트남으로 가게 되었다. 그는 하와이에 머물고 싶었으므로 이때도 필사적으로 기원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승선하기 직전에 무릎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군의관에게 진찰을 받아보았더니 배를 탈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라는 진단이었다. 그것으로 베트남행은 중지되고 그는 육상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이렇듯 미국 멤버들의 체험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었다. 고뇌하고 갈등하면서 기필코 살생을 피하려고 한 그의 삶의 태도는 군인이라는 현실의 무거운 짐을 진 상태에서 전쟁에 대한 최선의 저항이었다고 하겠다. 또 해병대에 엘버트 E. 패턴이라는 소위가 있었다. 그는 남베트남 다낭에 파견되어 소대장이 되었다. 그의 소대 병사는 60명으로 대다수가 18에서 19세의 젊은이들이었다. 그는 병사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저들은 정말 젊구나. 저 젊은이들은 밝은 미래를 간직하고 있다. 우리 소대에서는 단 한 명도 죽어나가지 않도록 하겠다. 나는 분명히 명예로운 전사자를 내기 위한 지휘관은 아니다. 모두를 명예로운 귀한 자로 만들기 위한 지휘관이다. 반드시 살아서 미국 땅을 밟게 하겠다. 그는 소대원이 무사하기를 기원하며 창제했다. 모두가 건강하게 오늘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지하게 기원했다. 다른 소대에서는 전투 때마다 수많은 전사자가 나왔다. 1년 동안에 절반이 넘는 병사가 희생된 소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불가사의하게도 그의 소대에서는 단 한 명의 전사자도 나오지 않고 모두가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 청년부 중에는 정면으로 반전과 평화의 깃발을 내걸고 일어선 사람도 있었다. 엘버트 다이너, 엘버트 스타이너라는 보스턴 대학교 학생이었다. 그는 야마모토 시니치가 청년부 총회에서 정전할 것을 제언하기 2개월 전인 1966년 9월에 입신했다. 그가 신심을 시작한 것은 마키구치 스네 사부로 초대회장과 도다 조세이 제2대 회장이 전시에 군사정부와 끝까지 싸운 사실에 감명을 받아서였다. 스타이너는 친구와 함께 북폭 중지와 미군의 귀환을 호소하는 데모를 계획하고 직접 그 선두에 섰다. 죄 없는 젊은이들이 벌레처럼 죽어가는 전쟁은 분명 잘못되었다고 그는 확신했다. 외국으로 이주하면 징병을 피할 수 있었다. 사실 부유한 집 아들들 중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도피하고 싶지는 않았다. 자신과 같은 세대의 젊은이들은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학생인 자신에게는 징병 연기라는 특전이 있는 것에 대해 오히려 모순과 아픔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선발 징병국으로 가서 군대에 지원했다. 징병이 결정되면 베트남행을 거부하고 감옥에 들어가 전쟁을 반대하는 신념을 관철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1개월 뒤 징병이 결정된 스타이너는 신체 검사를 받았다. 검사는 합격했지만 선발 징병국 관계자는 그에게 대학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당국이 데모를 계획하고 있는 스타이너의 행동을 위험시 여기고 병역에 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옥중 투쟁까지도 불사할 작정이었는데 예상 밖의 결과로 허탕을 친 셈이었다. 날이 갈수록 미국 사회는 암담한 분위기에 쌓여갔다. 특히 젊은이들의 정신은 몹시도 황폐해져 갔다. 언제 정쟁터로 끌려 나갈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분노를 쏟을 곳이 없어서 술과 마약, 범죄로 치닫는 청년들도 많았다. 전쟁터에서 귀환한 젊은이들도 비참하게 이를 데 없었다. 부상으로 손이나 다리를 잃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 또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비참한 상흔이 새겨져 있었다. 폭격으로 두개골이 날아간 전우의 모습, 자신이 쏘아 죽인 베트콩들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날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었다. 허탈감에 짓눌려 산송장처럼 무기력해진 젊은이도 적지 않았다. 미국의 젊은이들 대다수는 전쟁으로 치닫는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 앞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한지 통감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청년부 멤버들은 불법에는 이 지상에서 영원히 전쟁을 없애는 방도가 분명히 설해져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필사적으로 어서와 야마모토 시니치의 강의를 연찬했다. 그들은 불법을 연찬하면서 전쟁이 불법에서 설하는 마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마는 살자, 능탈, 명자, 파괴 등으로 번역하여 번뇌 등 중생의 마음을 뇌란하고 생명을 앗으며 지혜를 파괴하는 작용을 말한다. 그리고 이 마의 정상에 서 있는 것이 제6천의 마왕이다. 그것은 타와자재천이라고 하여 타인을 예속하여 자유자재로 조정하려는 욕망을 그 본질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제6천의 마왕이라 해도 인간에게 잠재해 있는 생명의 작용인 것이다. 이 마성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할 때 인간은 살인자나 파괴자가 되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 제6천의 마왕을 타파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 부처의 생명이라는 것을 불법에서는 가르치고 있다. 청년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도 모두 인간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바로 모든 것의 원점인 것이다. 그 인간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증오와 파괴, 그리고 지배라는 마성을 분쇄하고 부처의 생명을 굳건히 확립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는 없는 것이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국가 지도자들이 평화 교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길은 인간 개개인의 생명을 변혁하는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무너지지 않는 평화의 요새를 구축하는 인간 혁명밖에 없다. 그러므로 머나먼 길처럼 여겨져도 광선유포를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결국엔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평화를 향한 길이 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이 부처의 생명을 갖고 있으며 존엄하기 그지없는 존재라고 설하는 불법의 사고 방식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 내리면 전쟁을 일으켜 사람을 죽이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청년부 멤버들은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생애 광선유포의 끝까지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학회원들도 일본에서 보는 세이쿄 신문을 통해 야마모토 시니치가 두 차례에 걸쳐 재현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 베트남에는 1962년 9월에 지부가 결성되었다. 사이공과 그 주변에 사는 80세대 정도로 구성되었고 지부 이름은 사이공 지부였다. 멤버들은 처음엔 일본인이 대부분이었지만 차츰 베트남인도 늘어났다. 1965년 2월 미군이 북폭을 시작했다. 미국의 북폭은 북위 17도 이북으로 사이공에서 80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사이공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은 없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미군과 남베트남 정부군에 대한 해방 전선의 게릴라 활동이 활발해졌다. 정부군도 걸기에서 게릴라를 잡아 본보기로 총살하는 등 처참한 광경이 벌어지게 되었다. 사이공 사람들은 또 북베트남 군대가 공격해 와서 사이공도 전쟁터가 되는 것은 아닐까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런 속에서도 좌담회는 활발하게 열렸다. 멤버들의 중심이 된 사람은 후카세 고지 지부장과 그의 아내인 미치의 지부 부임부장이었다. 후카세는 50세가 넘는 중년 남성으로 1962년에 조선 기술자로 베트남에 파견되었다. 사이공에 있는 그의 집에서 열린 자담회에는 일본인과 베트남인은 물론이고 미국을 비롯하여 한국이나 필리핀에서 파견된 군 관계자 등 다양한 멤버들이 모였다. 당연히 그들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담회는 아침에는 베트남어, 낮에는 영어, 밤에는 일본어로 세 번에 걸쳐 실시한 적도 있었다. 또 계엄령이 선포되면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는 금지되기 때문에 자담회는 식사 모임을 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러던 어느 날 멤버들의 활동을 감시했는지 후카세 지부장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그러나 그는 의연하게 지금이 바로 학회를 알릴 기회라고 생각하고 경찰서로 향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학회는 베트남의 번영과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신앙이라고 호소하여 무사히 귀가했다. 그런 중에 베트남 동지들은 야마모토 회장이 1966년에 청년부 총회에서 한 제언을 알게 되었다. 베트남인 멤버들에게는 일본인 멤버들이 현지 언어로 이 사실을 전해주었다. 즉시 정전을 촉구하는 야마모토 신이치의 제언을 들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다. 야마모토 선생님은 진심으로 베트남을 걱정하고 있군요. 우리가 먼저 평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에서 가르치는 평화 철학을 끝까지 실천하는 설명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전쟁이 한창인 나라에 포기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리하여 대학부 총회에서 신이치가 두 번째 제안을 발표한 1967년 무렵에는 베트남 멤버들이 수백 세대로 증가해 있었다. 베트남의 전쟁 상황이 크게 변한 것은 1968년 1월 30일 해방 세력이 전개한 테트 공세 때부터였다. 테트는 베트남의 음력설을 말한다. 이 전투로 북베트남 측은 기세가 등등해졌다. 음력설을 맞아 북베트남의 지도자 호치민은 전 국민에게 상례에 따라 신년 메시지로 시를 보냈다. 올해 봄은 지난 그 어느 해 봄보다 이 얼마나 훌륭한 봄이 될까. 질풍노도처럼 쏟아지는 폭풍우처럼 승리했다는 기쁜 소식을 내 조국은 대망하고 있다. 남도 북도 앞다투어 미국 침략주의자와 싸우자. 돌격하라. 완벽한 승리를 우리 것으로 만들자. 이 시는 해방을 목표로 하는 베트남인들의 혼을 뒤흔들었다. 민중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도자의 시는 용기를 폭발시키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리하여 해방 전선군은 수도 사이공을 비롯하여 약 40개 도시를 공격했다. 31일 사이공에서는 미국 대사관과 대통령 관저, 남베트남 정부군의 합동 참모본부, 사이공 공항, 사이공 국영 방송국 등이 공격 대상이 되었다. 미국 대사관은 불과 20명 정도인 해방전선 병사가 기습하여 그 일부를 6시간 동안 점거했다. 이것이 세계에 전해진 테트 공세였다. 또 해방전선군은 남베트남 정부군 병사를 설득하는 활동도 병행해 나갔다. 확성기로 인민의 행복과 조국 해방을 위해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다. 처음에 되돌아온 응답은 대체로 일제 사격이었다. 그러나 베트남 사람끼리 왜 서로 죽여야만 하는가라고 끈질기게 호소하자 정부군에서 해방 전선군에 가담하는 병사가 늘어갔다. 이것으로 보아 결코 사이공도 안전하지는 않았다. 총격전도 빈발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동지들은 열심히 신심을 면려했다. 다행히 목숨을 구했다는 체험도 많이 나왔다. 멤버들 중에 한 미국 병사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해방 전선군 병사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그의 호주머니에는 염주가 들어 있었다. 그것을 발견한 해방 전선군 병사가 물었다. 이게 뭐냐? 기원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기원하면 목숨을 보호받는다. 그럼 그걸 나에게 줘. 그러면 놓아주지. 염주를 건네자 해방 전선군은 약속대로 놓아주었다. 멤버인 미국 병사는 쏜살같이 후카세의 집으로 뛰어갔다. 때마침 자담회가 한창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자신이 체험한 사실을 들려주었다. 모인 동지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신심에 대한 확신을 깊이 다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 전투가 한창일 때 한 멤버는 보라색 수주보를 꽉 쥐고 필사적으로 창제를 하면서 도망쳐 살아났다. 그러자 이런 소문이 퍼졌다. 보라색 천을 가진 사람의 뒤를 따라가면 목숨을 건진다. 그 이후로 멤버가 수주보를 지니고 도망치면 병사들이 우르르 뒤를 따랐다.
뒤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남베트남 정부군이나 미군 병사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해방 전선군에 가담하고 있는 청년도 있었다. 사실이 발각되면 서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대였다. 그러나 자담회 때는 하루빨리 베트남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모두가 마음을 합쳐 진지하게 근행 창제했다. 자담회에는 적도 아군도 없었다. 있는 것은 구원의 맹세로 맺어진 불자이고 창가의 가족이며 형제였다. 여기에 평화의 척도가 있다. 이 세계를 넓히자. 이것이 모두의 결이었다. 한마디 한마디의 창제는 너무나 진지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이런 베트남 멤버들이 무척 걱정되었다. 하계 강습회의 사이공 지부 멤버가 참가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몇 번이고 만나서 혼신을 다해 격려했다. 베트남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가장 불행한 사람이 가장 행복해지는 것이 진심입니다. 평화와 행복의 씨앗을 계속해서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주십시오. 나도 열심히 창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스니치의 마음은 언제나 베트남 동지들과 함께 있었다. 테트 공세로 망신을 당한 미군은 거리와 마을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했다. 1968년 3월에는 미군이 남베트남 연안에 있는 손미 마을에서 여성, 노인, 어린이를 포함한 100여 명, 500명 이상이라는 설도 있음에 마을 주민을 학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것이 1년 8개월 후 신문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손미 학살 사건이었다. 또한 미군은 해방 전선군이 포진하고 있는 밀림의 나무를 말려 죽이기 위해 독성이 강한 고엽제를 대량으로 살포했다. 이 고엽제 살포로 인해 수많은 기형아가 태어났고 생태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베트남 전쟁 상황은 텔레비전 방송을 비롯한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에 전해졌다. 그 정도가 심하여 이런 비참한 전쟁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냐는 비난이 미국 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높아져만 갔다. 일본에서도 배평련, 베트남의 평화를, 시민연합의 약칭 등 베트남 전쟁 반대를 호소하는 시민단체 운동이 활발해졌다. 더욱이 미국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지출도 문제가 되어 존슨 정권은 점차 북베트남과 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1968년 1월에 있은 테트 공세로부터 2개월이 지난 뒤 존슨 대통령은 북폭을 부분적으로 중지하고 평화 교섭을 제의했다. 그리고 5월 파리에서 미국과 북베트남 대표가 모여 베트남 평화 교섭을 시작했다. 교섭은 난항을 거듭했지만 그해 가을에 존슨은 북폭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듬해인 1969년 1월 미국과 북베트남 외에 남베트남과 남베트남 해방민족 전선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확대 평화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그해 1월 미국은 대통령이 존슨에서 닉슨으로 바뀌었다. 새 대통령이 된 닉슨은 6월 미군을 일부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남베트남군을 강화하여 전쟁을 베트남인끼리 하게 만드는 이른바 미국이 주도했던 전쟁을 베트남이 주도하는 전쟁으로 바꾸려는 정책의 전환이었다. 철수가 진척되기 시작한 9월 2일 호 아저씨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국민들에게 존경받아온 북베트남의 호치민 대통령이 향년 79세로 사망했다. 심장 발작으로 사망한 그는 이런 유서를 남겼다. 우리 조국은 다시 통일될 것이다. 북과 남의 동포가 다시 한 지붕 밑에서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1970년 5월이 되자 미군과 남베트남 정부군은 캄보디아 내 해방 세력을 일소하기 위해 캄보디아 침공을 개시했다. 이듬해인 1971년 2월 8일 남베트남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 아래 북베트남과 해방 전선군 사이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라오스 침공 작전을 전개했다. 전선은 야마모토 시니치가 우려한 대로 인도차이나 전역으로 확대되어 갔다. 시니치는 강한 분노를 느꼈다. 인도차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1972년 3월 북베트남과 해방 전선군은 총력을 기울여 춘계 대공세를 펼쳤다. 한편 미군은 북폭을 재개하여 하이퐁과 하노이를 맹공격하고 북베트남 항만을 기계 수레로 봉쇄했다. 같은 해 7월 평화교섭이 재개되어 북폭은 부분적으로 중지되었다. 하지만 12월에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미국은 지금까지 최대라고 불리는 융단 폭격을 개시했다. 신문지상의 그 비참한 모습이 보도되었다. 이제는 일각이라도 지체할 수 없다.
어떻게 해서든 즉시 이 전쟁을 중지시켜야 한다. 시니치는 어떻게 하면 베트남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거듭 생각했다. 그리고는 미국 닉슨 대통령에게 정전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시니치는 기원하는 심정으로 펜을 들었다. 먼저, 솔직히 문제의 핵심을 언급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서론을 쓰고 첫머리부터 폭격을 즉시 중지할 것을 호소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당신이나 미국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것입니다. 라고 충고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썼다. 당신도 지금 평화 대통령으로 후세에 오래도록 남을 것인지 아니면 전 인류의 평화를 위한 기대를 배반한 사람으로 역사의 단죄를 받을지 그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독립을 지키겠다는 베트남인의 신념은 결코 무력에 굴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며 폭격 중지를 전 세계에 선언하고 평화를 위해 회담할 용의가 있음을 명확히 밝히도록 요청했다. 덧붙여서 이 전쟁은 미국이 말하는 공산주의자에 대항하는 전투가 아니라 베트남인에 대항하는 전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민족 자결 원칙에 근거해 미국은 베트남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호소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더 나아가서 베트남을 비롯한 인도차이나에 대해 앞으로 미국은 어떠한 방향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를 제안했다. 그중 하나는 베트남의 새로운 건설 에너지를 소생시키기 위해 미국이 중심이 되어 전 세계의 과학자, 교육자, 의사 등의 우애와 선의 정신을 결집하는 국제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베트남의 미래를 위해 베트남 부흥 국제위원회, 교육 국제위원회, 의료와 보건위생 국제협력위원회 등의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시했다. 이 위원회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1. 휴머니즘과 우애의 정신에 바탕을 둔다. 2. 한국 평화를 위해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모든 폭력이나 인간 억압의 패절을 지향한다. 3. 일부 국가의 종속한 형태가 아니라 유엔 기구의 일환으로 삼는다. 4. 군사상의 목적에 일체 관계하지 않고 베트남 민중의 생활 향상, 교육 보급, 보건 위생의 충실을 지향한다. 5. 어디까지나 민족 자결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당사국을 측면에서 지원한다. 또 비슷한 분쟁이 일어나 제2, 제3의 베트남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아시아 평화를 위한 국제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 멤버에는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인도, 일본,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소련의 대표가 참여하여 책임지고 아시아 분쟁을 처리한다. 그 대화에는 분쟁 당사국이나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세력의 대표가 참가하여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위원회는 이를 위한 평화 기구입니다. 더욱이 나는 이 위원회의 센터 후보지로 오키나와가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키나와는 가장 비참한 전쟁을 겪었고 전쟁 후에도 군사 기지섬이 되어왔다. 또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역사적으로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신이치는 오키나와가 아시아의 한국 평화를 위한 발신지가 될 사명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끝으로 신이치는 존슨 대통령의 크나큰 영단을 기대하며 이렇게 호소했다. 세계가 당신의 결단과 실행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양식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당신의 인간성을 깊이 신뢰하고 있겠습니까? 야마모토 시니치가 닉슨 대통령이 보낸 서신은 일본어로 400자 원고지 40여 장이었고 영문으로는 38장에 이르렀다. 이 편지에는 베트남과 미국 사람들을 생각하고 평화를 바라는 시니치의 열렬한 심정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제언문임과 동시에 평화를 위하는 서원문이며 또 간언문이기도 하였다. 이 편지는 새로운 해에 희망찬 아침 해가 떠오르기를 염원하여 1973년 1월 1일자로 썼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 대통령 보좌관인 헨리 키신저에게 부탁하여 닉슨 대통령에게 보낸 것이었다. 당시 키신저는 닉슨 정권의 안전보장 문제를 담당하는 특별 보좌관이었다. 그는 1969년부터 평화교섭 북베트남 대표단 레두크 톡 특별 고문과 베트남 평화를 위한 비밀 회담을 가졌다. 그런데 서간을 보낸 지 2년 후인 1975년 1월 키신저와 신이치는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 후 두 사람은 친교를 깊이 다졌고 마침내 대담지 평화와 인생과 철학을 말한다를 엮게 되었다.
신이치 서신을 닉슨 대통령이 어떤 심정으로 읽었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어쨌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월 23일 키신저와 레두크 토가 베트남 전쟁 종결과 평화 회복에 관한 협정, 베트남 평화 협정, 파리 협정에 가조인했다. 그리고 27일에는 남북 베트남과 남베트남 공화 임시혁명정부 1969년 6월 수립의 새 외무부 장관,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에 조인하였다. 이 협정이 정식으로 성립되어 다음날 전쟁을 중지하게 되었다. 이 협정에서는 조인 후 60일 이내에 미군 철수와 상호 포로 석방 등을 결정했다. 이것으로 베트남 사람들과 미국의 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아직 베트남의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다. 남베트남 정부가 남쪽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라고 주장하여 남베트남 공화 임시혁명 정부 사이에 전투가 시작되었다. 미군이 손을 뗀 뒤로 남베트남 정부군은 싸울 힘이 없었다. 해방군은 잇따라 각지를 제압하고 수도 사이공으로 진격했다. 그리고 마침내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은 무조건 항복하게 되었다. 북폭이 있은 지 10년, 프랑스와 싸운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횟수로 30년, 전쟁이 끊이질 않았던 베트남에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것이다. 이듬해인 1976년 7월, 베트남은 비원이었던 통일을 이루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쟁의 혼란 속에서 일본인 멤버들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귀국하게 되었고 현지 멤버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420 지부의 지부장과 부임부장인 후카세 부부는 위험을 각오하고 베트남에 머무르려고 결의했다. 만약 동지가 오면 격려해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전투가 시작되자 그들은 새 자녀들과 함께 지하실에 몸을 숨겼다. 주위의 집들이 불타버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그의 집 대문 기둥에도 탄원이 새겨졌다. 집 앞에 손이 떨어져 나간 피투성이 치체가 나뒹굴었던 적도 있었다. 그래도 사이공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대사관에서 퇴피를 권고하여 1973년 1월 하는 수 없이 후카세 일가는 베트남을 떠나게 되었다. 야마모토 시네치는 평화가 성립한 뒤로도 베트남 미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고심하였다. 베트남 난민이 급증한 때에는 청년부가 베트남 난민 구호 모금을 지원했다. 또 1990년의 학회는 전쟁과 평화 전 베트남 전쟁이 남긴 자국을 전국 각지에서 개최하여 평화를 호소했다. 그리고 1994년 여름에는 하노이, 호치민, 구 사이공 두 도시에서 세계 소년소녀 회화전을 개최하였다. 여기에는 파리 평화회의에 남베트남 공화 임시혁명정부의 대표로 참가한 여성 혁명전사 구엔 티 빈 부통령도 감상하고자 방문하였다. 미국 방송 펜타곤은 어, 베트남 전쟁으로 미군 전사자와 사고로 죽은 자가 약 6만 명, 전쟁 비용이 약 1,390억 달러라고 발표했다. 또 베트남인 사망자는 북베트남군과 해방 전선군이 약 100만 명, 남베트남 정부군이 약 24만 명, 게다가 민간인 희생자도 약 5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는가? 아무리 대의 명분을 내세운들, 아무리 정의로 가장한들 전쟁은 인간의 마성이라는 마음이 초래한 엄청난 만행이며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장각회는 모든 전쟁에 반대한다. 이 세상에서 모든 전쟁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계속 싸운다.